네,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12일 시행됐던 경기도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네, 그죠? 아마 이 강의를 아마 수강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시험을 치셔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답은 뭔지 이런 게 아마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마 어렴풋이 기억은 하실 텐데 정확하게 아마 기억은 안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치셨던 수험생들 이제 복원 자료 같이 검토해 가지고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복원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복원을 하긴 했지만 뭐 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복원이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안 나가지고 아예 복원이 안 된 것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외하고 최대한 답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는 그런 것 같긴 해요. 이제 물론 답도 중요하지만, 강사 네가 생각하기에 이번 시험은 합격컷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이런 걱정,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얼마나 될 것 같냐, 이런 걱정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실제로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 아는 일이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공중보건하고 법규를 조금 논외로 생각하고 생물만 본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85에서 90 정도가 나오시면은 합격선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법규라든지 공중보건 시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물 점수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난이도는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좀 쉬운 편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데 다 문제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일부 문제만 조금 헷갈린다, 또는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이제 걸리적거리는 문제, 좀 턱턱 걸리는 문제가 몇 개 있는 거지, 또 몇몇 문제는 좀 수월하게 공부 충분히 하셨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또 구성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무난했지만 일부 문제가 조금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이제 전체 합격컷은 살짝 내려가는 느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쉬운 문제였어요. 바이러스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거였죠.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 말 딱 보자마자 아마 공부 충분히 하신 분들은 1번 찍고 그냥 2, 3, 4번 안 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1번이 딱 정확하게 답이니까. 옳지 않은 거,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 내에 들어가야지만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 나머지 것도 한번 볼게요. 감염성 질병체이다, 병원체이다, 맞죠?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는 거니까. 3번,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여 증식한다, 그죠? 자신의 유전물질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랑 RNA 바이러스로 구분된다, 맞죠? 그래서 2, 3, 4가 맞는 표현이고 1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입니다. 2번, 자, 여기 이제 사실 2번은 문제가 되게 길었어요. 문제 엄청 길었는데 뭐 다 볼 필요 없고 핵심 어떤 문장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딱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읽으셔도 충분히 무슨 내용이었는지 시험 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티민이 30%가 존재한다. 그럼 구안인의 비율은 어떠느냐? 그럼 티민이 30%면은 당연히 티민, 타이민하고 상부적 결합을 하는 아데닌이 똑같이 30% 있으니까 얘는 총 60%고, 나머지 40%가 구안인하고 사이토신이 되는데, 그때 구안인, 사이토신 동일한 양이 존재해야 되니까 20, 20 이렇게 존재해서 구안인은 20%다 해서 1번 찍고 지나가시면 될 거예요. 괜찮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단순 계산 문제. 2번도 굉장히 쉬웠다. 그 다음에 3번, 음성 피드백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제 음성 피드백,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이 쭉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음성 피드백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푸실 때 1번하고 2번은 아마 아주 무난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 피드백도 같이 공부를 했었죠. 양성 피드백에 해당되는 내용이 1번하고 2번이었어요. 프로락틴을 통해 젖을 분비하고 옥시토신을 통해 자궁 수축이 일어나는 거. 이거 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 피드백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셨으니까 1번, 2번은 크게 문제 없을 텐데 아마 3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3번하고 4번하고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번에 보시면 12지장의 S세포에서 pH를 감지해서 pH를 낮춘다라는 3번 표현이 이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그죠? 저도 이 시험장 가서 문제 읽었을 때 3번을 한 2번, 3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음성 피드백에 대한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다 1, 2, 3, 4가 맞는 설명인 줄 알고 3번 한참 있다가 이거 문장 자체가 틀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약간 조금 함정을 파놓은 그런 느낌인데 3번 문장 자체가 틀린 거죠. 왜냐면 위에서 pH가 낮아진 상태에서 12지장 거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pH 변화, 즉 pH가 낮아지는 것을 감지해서 다시 pH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4번에 인슐린을 통해 혈당량이 감소한다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근데 아마 4번 말고 다른 걸 선택하신 분들은 4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인슐린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량작용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4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요거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인슐린 또는 뭐 글루카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호르몬에 대해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 때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은 가서 억제 작용을 하는 그런 음성 피드백 작용을 각각의 호르몬에서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처럼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서로 반대 작용을 할 경우에는 기량작용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4번이 만약에 기량작용 설명이 되려면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내용이 둘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인슐린만 나왔잖아. 그죠? 요거 문제는 제가 완벽하게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인슐린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생각하면 음성 피드백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적합한 거니까 4번 되겠습니다. 4번. 물질 대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그냥 간단한 지식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나머지 1, 2, 3번을 보시면 생체 내 화학 반응이다. 그렇죠. 물질 대사의 정의가 그거였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했고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그죠? 효소가 물론 일부 효소가 관여 안 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극히 일부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질 대사는 효소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3번 이화작용에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렇죠. 이화작용이 일어나면은 동화작용과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작용이죠. 그 다음 포도당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세포호흡은 이랬어요. 그러면 포도당이 분해된대. 분해된 뭐야? 이화작용이죠. 근데 동화작용이다 썼으니까 답 4번에서 쉽게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4번. 됐죠? 4번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5번. 자, 요건 5번 문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을 제가 완벽하게 보고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에서 ATP 그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표시한 지역이 이렇게 아데닌하고 리보스, B는 이제 여기서부터 인산 2개까지 결합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외워왔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서 기니디 고르는 문제였는데, 첫 번째, A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아니죠. A는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된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건 단순 지식 물어보는 문제. 니은 B는 아데노신 2인산이다. 그렇죠. 인산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ADP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표현. D는 ATP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이다. 그죠? 요거 당 구성하는 건 제가 외우라 그랬죠? 리보스다. 괜찮죠? 정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니은딕을 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보신 분들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번 신경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죠? 6번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단순 지식형 문제. 그래서 1번 보자마자 바로 맞다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어떤 거였냐면 신경계 구성을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신경계 구성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뭐란 거였죠? 그죠? 해부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와 기능적 관점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다. 해부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뇌와 연결돼 있으면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랑 연결돼 있으면 척수신경이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척수신경과 뇌신경은 어디에 속한다? 말초신경계에 속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림까지 그렸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말초신경계 옳은 것이니까 1번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제 수업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2번 보면서 제 목소리가 떠올랐을 거예요. 제가 2번 설명할 때 이거 꼭 외우라고 드립도 했거든요. 우리 몸에 척수신경하고 그 다음에 뇌신경이 있는데 척수신경과 뇌신경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12쌍이 존재하고 척수신경은 31쌍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 마지막 날이 언제죠? 12월 31일이에요 라고 했던 것까지 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뇌신경은 31쌍이다. 척수신경은 12쌍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달라 했는데 딱 나왔어요, 문제. 그죠?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소름 끼쳤어요. 뭐지? 나 신기 있나? 이러면서. 그죠? 근데 낼만 했어요. 왜냐면 이런 걸로 장난 많이 치니까. 3번. 연수는 항이뇨 호르몬의 조절 중추이다. 항이뇨 호르몬이니까 이제 ADH 얘기하는 거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 관련된 걸 조절하는 건 누가 해요? 그쵸? 시상하부가 하는 거죠. 원심성 뉴런은 척수의 후근을 구성한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스토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사람이 팔을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내 앞쪽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지만 내 몸 등 뒤쪽으로는 팔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등 뒤쪽이 항상 무방비 상태니까 감각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모든 감각신경은 등 쪽으로 들어가는, 즉 후근으로 들어가는 걸 꼭 기억하라 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인 구심성 뉴런이 척수의 후근을 구성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원심성은 전근을 구성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제가 스토리 얘기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6번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 공부를 충분히, 제 설명 충분히 들으셨다면 문제없이 해결하셨을 거예요. 7번은 조금 부끄럽지만 좀 복원이 좀 안 됐어요. 이런 추측들은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썼거든요. 근데 1번은 완벽하게 이제 복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답이라서. 경쟁 베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했어요. 경쟁 베타 원리의 정의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거든요. 진짜 단순하게 원리, 정의 이런 것만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개념만 알고 계시다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번, 두 개체군 사이에 생태적 지위가 동일할 때 하나의 개체군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그죠? 두 개체군 사이의 생태적 지위, 즉 뭐랑 그렇죠. 서식지 지위랑 공간 지위라고 하죠. 서식지 지위랑 그 다음에 먹이 지위가 동일할 때 서로 양보가 없이 서로 싸우다가 둘 중 하나가 절멸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를 우리가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었죠. 이건 제가 충분히 많이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답 1번 보자마자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나머지 공생이론, 분서이론, 피식과 폭식 이론이 이제 나온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 문장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생이론은 뭐겠어요? 두 개체군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고, 분서는 경쟁 베타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지만 서로 서식지나 먹이를 나누어 사는 현상을 분서 이론이죠.
그 다음 피식과 포식은 피식자랑 포식자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가 피식과 포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완벽하게 이제 문장이 복원이 안 돼서 요거는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렇죠? 1번 답입니다. 넘어가고, 자 8번도 아마 여러분들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8번도 이제 그림으로 시험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다 외워왔어요. 아, 이런 거 외운다고 힘들었어.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페어, 양서류, 포유류, 도마뱀과 뱀, 악어, 조류 순서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맨 바깥쪽, 맨 끝에 있는 페어가 기저분류군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1번 보시면 페어는 다른 분기된 생물과 연관관계가 없다 아니라, 연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페어는 기저분류군일 뿐인 거죠. 연관관계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포유류는 악어보다 양서류와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 아마 이거 8번 틀리신 분들은 2번하고 3번하고 고민하시다가 아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번 보시면은 포유류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포유류는 악어와 양서류를 비교했을 때 누구랑 더 가깝냐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마 눈으로 봤을 때 그림상으로 포유류가 양서류랑 한 칸 차이밖에 안 나고 악어와는 한 칸, 두 칸 차이가 나니까 그럼 포유류는 양서류랑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문제 답 2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 때 그 얘기 했었죠. 포유류랑 악어는 하나의 공통조상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단계통군이에요. 그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 이렇게 공통조상을 포함하고 있죠. 악어랑 같이 포유류가. 근데 양서류는 다른 걸 제외하고 포유류랑 양서류랑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측계통군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아, 그렇지. 단계통군이 실질적으로 분기군에서 의미가 있는 단계니까. 그래서 악어랑 더 가깝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유류라는 건 여기 자리 있을 만한 데가 아니잖아. 사실은 이게 피벗이 돼요. 피벗.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피벗이라고 하는데 회전이 돼요. 그럼 이걸 회전시키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회전시켰다고 가정을 하면은 양서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포유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도마뱀, 뱀 그 다음에 악어, 조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림은 이거예요. 실제 우리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분류학에서 보면은 분류를 이렇게 놨어요. 양서류 다음에 도마뱀, 악어, 조류 다음에 포유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됐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분기가 이루어진 거니까 악어랑 포유류가 가깝겠지. 훨씬 더 나중에 분기됐으니까. 그죠? 그럼 양서류하고 포유류는 훨씬 더 머네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아마 문제를 쉽게 푸셨을 거예요. 3번. 조류는 포유류보다 도마뱀과의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 그죠? 조류 실제로 같죠? 여기서 이렇게가 단계통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마 틀렸다면 2번하고 3번 고민하시다가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됐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9번. 연체동물과 환영동물의 공통점을 찾으라. 연체동물, 환영동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통점이 선구동물이죠. 후구동물은 극피랑 척삭이고. 그죠? 1번은 아니고. 아, 당연히 이비업성 아니죠. 연체, 환영 둘 다 삼비업성이죠. 체절이 있다. 체절이 있다고 하면 환영동물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연체동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문어, 오징어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체절이 없죠. 그치. 정답은 4번이네. 트로코포라 또는 담륜자 유생 시기를 가진다. 이게 둘의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도 수업 시간에 이게 많이 했던 거라서 아마 9번 문제도 이거 이제 이런 이제 동물 분류랑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트로코포라 유생 시기 갖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해결하셨을 겁니다. 9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10번. 자, 암세포에 대한 설명이래. 이것도 마찬가지. 암세포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자, 1번. 접촉 저해가 발생한다. 이러면은 뭐예요? 접촉 저해. 그러니까 접촉이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주변 세포가 세포 분열을 계속 왕성하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부둥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주변부에 세포가 많아졌으니까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저해가 일어나면서 세포 분열을 멈추는 현상이죠. 근데 암세포의 특징은 접촉 저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열하고 계속 쌓이는 특징을 갖고 있죠. 오케이. 1번 틀렸고. 2번. 한 곳에서 생긴 암세포는 다른 조직으로 전이될 수 있다. 맞죠? 이게 우리 암세포의 특징이죠. 물론 악성이랑 양성 중에서 특히나 악성 암세포가 갖는 특징이기도 한데 아무튼 암세포는 전이될 수 있다.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을 때만 분열한다. 아니죠. 암세포의 특징은 이제 암이 생긴 이유가 지속적인 세포 분열이 세포 분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라고 하잖아. 그러면 촉진하는 물질이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암세포는 분열을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4번. 확인점에서 분열을 멈춘다. 멈추면 적절하게 세포 분열을 완성하고 멈춘 거니까 정상세포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암세포 관련된 설명은 옳은 것은 2번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10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원핵세포가 가진 세포 소기관과 물질로 적절한 것은 요거 조금 고민하셨던 분도 있다고 하던데 잘 봐요. 원핵세포가 가지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막성 소기관이 없어야 돼. 그럼 확실하게 니은과 리을은 액포랑 골지체는 막성 소기관이잖아. 확실히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2개씩 있었어. 그러면 답은 기억 뒤것밖에 없겠지. 그죠?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고민하셨을 거야. 잠깐만, 리보솜이 있는 건 알겠는데 염색체? 약간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원핵세포는 이제 원형 DNA가 뭉쳐져 있는 핵양체라고 불리우는 구조물이 있다고 배웠으니까, 그죠? 핵양체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염색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물론 이제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이다 보니까 틀린 거 확실하게 제끼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다. 쉬운 문제였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일로 적절한 것은, 자, 엽록체 관련된 설명인데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 얘기하는 것이다? 그쵸? 명반응 얘기하는 거죠. 명반응. 그럼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거 뭐냐 찾아보라 이거였는데 1번 보시면은 자, 빛을 받는 광괴2에서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어 1차 전자 수용체를 거쳐 전자가 이동한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죠? 광괴가 들뜬 상태가 된대. 그러면 빛을 받아서 명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광괴2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광괴1, 광괴2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광괴2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설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요거 확실하게 정확하게 딱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1번 탁 찍고 지나갔을 거예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보시면은 그렇죠. 산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산소 분자를 생성한다. 그죠? 이건 우리가 광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산소가 생성되는 거는 물의 광분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물론 물의 광분해가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위치도 틀렸고 그 다음에 내용도 틀렸죠. 그죠? 아예 2번 틀린 편이죠.
왜냐면 물의 분해가 발생해서 산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켈빈 회로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고정된다. 켈빈 회로 말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요? 그렇죠. 틸라코이드 바깥쪽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망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다. ADP랑 NADP 플러스를 생성한다. 아니 이제 ADP를 이용해서 ATP를 생성하고 NADP를 플러스를 이용해서 NADPH를 생성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써져 있었어. ADP랑 NADP 플러스를 생성한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다. 정답은 1번 됐죠. 그 다음에 13번 점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점돌연변이 1번 과호돌연변이는 뉴클리오타이드 쌍치환으로 인한 돌연변이다. 그죠? 과호돌연변이가 점돌연변인데 점돌연변이에서 일부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또는 이제 일부가 이제 치환 바뀌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하고 있던 아미노산 종류를 바꿔버린 거죠. 그죠? 그걸 과호돌연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3번 점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인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고 2번하고 고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틀리동 돌연변이는 뉴클리오타이드 쌍치환으로 인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틀리동은 뭐다? 그렇죠. 틀 자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삽입되거나 또는 결실됐을 때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삽입 또는 결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3번 유전자 돌연변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이제 이게 지금 3번하고 4번은 사실 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명확하게 지금 복원이 안 됐어요. 3번하고 4번은. 1번하고 2번은 확실하게 복원이 됐는데 3번하고 4번은 이제 명확하게 복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자, 유전자 돌연변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백색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와 관련돼 있는 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DNA 복제 오류는 교정 수선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사실 점돌연변이하고 또 관련 없는 내용이죠. 4번이. 물론 이제 문장 자체도 틀렸지만 복제가 오류가 발생하면 수선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세포라고 한다면. 근데 다만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정 수선의 어떤 메커니즘은 존재해요. 근데 뭐 전돌연변이랑 관련된 내용은 또 아니니까 3번하고 4번은 뭐 그렇게만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하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할 때는 답이 뭐냐 했을 때 1번이 답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14번 사실 14번 문제가 굉장히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문제가 엄청 길었어요. 정말 뭐 설명도 엄청 많았고 심지어 그림도 있었어. 예. 근데 사실 요약하면 바이코이드 기능 뭐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아마 문제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바이코이드가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이코이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해가지고 아마 제 강의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바이가 두 개란 뜻이고 코이드가 꼬리란 뜻이야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어떤 유전 물질을 제거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었죠. 자, 그 얘기는 했을 거야.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에 무슨 기능 하는지 알고 싶으면은 이 엄지손가락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이 엄지손가락 기능을 알 수 있다 그랬었죠. 마찬가지. 바이코이드의 기능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면 돼? 바이코이드를 제거하면 돼요. 그럼 얘가 뭐가 안 일어나는지를 보면 되겠죠. 뭐가 안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발생 중인 유충에서 꼬리가 두 개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돼. 그러면 바이코이드가 있었을 땐 뭐 했을 거야? 꼬리가 두 개 만들었으니까 머리를 만들었겠네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했던 거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면 1번 딱 보자마자 답이네 하고 1번 찍고 지나갔을 거예요. 바이코이드는 머리를 결정하는 유전자다. 그죠? 꼬리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괜찮죠? 3번 이거 무슨 문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4번은 복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바이코이드의 어떤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문제 엄청 길고 그림도 2개나 있었어. 그치? 그거는 여러분들 시간 뺏으려고 한 거예요. 길게 적어 놓은 거는. 그죠? 핵심 포인트는 바이코이드 기능 무엇이냐 였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 15번을 아마 이것도 고민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봐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번역 과정에서 라는 표현을 썼죠. 번역 과정. 이것도 완벽하게 복원이 됐어요. 번역 과정에서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내는 촉매를 하는 것. 적절한 걸 찾아봐라. 근데 문제 쭉 봤을 때 좋아. 1, 2, 3, 4번 중에서 4번 진짜 확실하게 틀렸죠. 왜냐하면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는 뭐 하는 작용이에요? 그쵸? tRNA에다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끼우는 차지시킨다 그래요. 차지.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차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했었어요. 얘가 하는 기능은 이거다. tRNA에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나중에 리보솜에다 갖다 집어넣는 기능이다. 괜찮죠? 그럼 얘는 확실히 틀렸어. RNA 중합효소, 얘는 전사하는 거잖아. 전사. 그럼 얘도 확실히 틀렸지. 왜? 번역 과정을 했는데 RNA 중합효소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3번, 4번은 확실히 틀렸어. 그러면 답을 1번과 2번 중에 고민하실 텐데 mRNA 기능은 뭐예요? mRNA 기능. 그치? 코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미노산이 쭉 배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은 사실상 2번밖에 안 나오기는 해요. 네. 그죠? 아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r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촉매할 때 리보자임 기능을 한 친구입니다. 리보자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rRNA는 리보솜 내부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업을 rRNA가 리보자임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이 조금 걸리적거리긴 했을 거예요. 자, 16번도 설명이 주저리 엄청 길었는데 그냥 다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조건으로 적절한 걸 찾아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럼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조건을 만족하려면 멘델 집단이어야 되겠죠. 그 멘델 집단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1번밖에 없어. 나머지 2번 유전자 흐름, 유전적 부동, 돌연변이는 전부 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위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문제없이 해결을 했을 거예요. 무작위 교배가 일어나야 멘델 집단에서 충분히 큰 집단에서 무작위 교배가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자, 17번. 배설계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설계에 여과, 분비, 재흡수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재흡수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보라 라는 문제였어요. 저도 이 문제 풀 때 사실 문장 다 읽었는데 그냥 재흡수의 정의 찾으라는구나 또는 뭐 재흡수의 어떤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니까 4번 딱 보자마자 4번이 답이네 하고 답은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1, 2, 3번이 기억이 안 나. 다른 분들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 쉽게 풀고 빠르게 해결한 문제들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죠? 오히려 아까 15번 문제처럼 이게 mRNA인지 rRNA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계속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외워진 것 같아. 그죠? 네, 아무튼 17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답이었습니다. 물, 포도당, 아미노산, 염. 이게 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기억나요. 이게 사실 무기염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등이 세뇨간에서 혈액으로 이동한다. 그쵸? 이게 제흡수의 정의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었는데 나머지는 복원이 안 됐고 1번 보시면은 포도당 아미노산은 원료에 있지만 오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복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 2, 3번은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답은 4번이 확실하게 맞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도 그림이 있었어요. 18번 혈액순환 그림을 이것도 제가 가져와 가지고는 표시를 해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기역, 니은, A, B 해가지고는 폐동맥, 폐정맥, 그 다음에 콩팥동맥, 콩팥정맥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제 폐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얘는 폐동맥, 그 다음에 이거는 폐정맥이 되겠죠.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심장에서 나가고 콩팥으로 들어가니까 콩팥 동맥이 되고요. 얘는 콩팥 정맥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약간 좀 복원의 논란이 조금 있는 문제긴 한데 일단은 자 볼게요. 1번 산소의 양은 기역에서보다 니은에서 높다. 산소의 양을 비교해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폐를 거친 이후에 나오는 니은이 산소의 양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이 많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니은이 많다. 괜찮죠? 니은이 많다. 콩팥은 소화계에 속한다. 아니죠. 콩팥은 배설계고. 단위 시간당 흐르는 요소의 양은 A보다 B에서 낮다. 자, A, B 비교했을 때 여기서 요소가 걸러져 나올 테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곳에서는 요소의 양이 많았다가 여기서 걸러지고 나면은 돌아올 때는 요소의 양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A보다 B가 요소의 양이 많다고 해야 되겠지. 괜찮죠? 그 다음에 간에서 인슐린이 합성된다. 간에서 인슐린 합성된다? 맞아, 틀려요? 인슐린은 그렇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간에서는 그냥 인슐린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답이 3번이다. 요소의 양 비교했을 때 A랑 B 중에서 B가 더 요소의 양이 많은 걸로 해가지고 난 기억한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문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번과 3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는 해요. 1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이건 사실 쉬운 문제였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만 이렇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방식대로 폐동맥에는 산소량이 적고 이산화탄소량이 많다. 폐정맥에는 산소량이 많고 이산화탄소량이 적다. 콩팥동맥에는 요소의 양이 많고 콩팥정맥에는 요소의 양이 적다.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 아마 문제없이 해결하셨을 거고 아마 틀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림이 이번에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19번. 자, 19번 이거 기출문제죠. 네, 지베렐린에 대한 설명이래. 벼에 난쟁이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거 서울시 기출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기출천재 할 때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하자. 난쟁이병이 아니라 키다리병이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낸지 모르겠어. 난쟁이병 확실히 기억나요? 난쟁이병 아니죠. 키다리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2번 옥신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종자 발화를 조절한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옥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이토키닌 설명이에요. 잠깐 넘어갈게요. 3번 포도의 과실 생장에 도움을 준다. 오케이. 좋았어. 4번 종자에서 분비되어 발화를 억제한다. 자,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식물 호르몬 관련 문제 풀 때는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 나눈 다음에 하나하나 제껴가면서 문제 풀면 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요? 할 때 봐봐요. 1번 봤을 때 난쟁이병 아니야. 그럼 1번 확실히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베렐린은 긍정적인 쪽이니까 긍정적인 걸 찾아보면은 2번하고 3번일 거야. 그치? 종자에서 분비돼서 발화 억제하는 거는 억제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답은 2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핵심 단어가 바로 옥신과 함께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 기억나요. 옥신과 함께. 그러면 이건 사이토키닌 기능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그럼 답은 3번이지.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식물 호르몬 관련된 거는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나눈 다음에 다 제거하고 확실히 틀린 거 제거한 다음에 그 각각의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걸 찾아가지고 걔를 찾거나 아니면 제거해서 얻어내면 되는 거죠. 답을. 오케이.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자, 메가당 배지에 키운 초파리. 이것도 설명 엄청 길었어요. 실제 엄청 길었거든요. 이제 요약을 하면 배지 통이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A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B라고 하면 하나에는 메가당이라고 하는 영양물질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각각 초파리를 키웠대요. 그렇게 충분히 키워서 약 40세대가 지난 후에 이제 이 두 군집을 하나의 배지통에다가 집어넣었대요. 함께 넣었대. 이렇게 집어넣었대. 그러니까 초파리니까 막 날아다니겠죠, 이렇게. 그런데 웃긴 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배하지 않고 각자의 배지에서 자란 초파리끼리만 뭐 하더라? 교배를 하더라. 이러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20번 문제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틀린 건 먼저 누구예요? 배우자 격리하고 행동적 격리는 확실히 틀렸지. 왜? 배우자 격리의 정의가 뭐였어요? 배우자는 말 그대로 생식세포에 어떤 차이가 발생한 거잖아. 지금 생식세포 관련된 내용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생식세포랑 관련 없어. 행동적 격리니? 그럼 행동적 격리가 뭔데? 이제 이거였죠. 제가 그때 이거 설명했었어요. 어떤 새가, 수컷새가 암컷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새는 암컷새한테 가서 춤을 추고 어떤 새는 돌멩이 이쁜 제 반짝반짝거리는 돌멩이를 물고 와가지고는 그 암컷새한테 던져주면서 그걸 받으면은 서로 교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각 새들마다도 다 뭐가 다르다? 그치? 교배 행동이 다 다르더라. 그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게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확실히 틀렸어. 그럼 문제는 시간적 격리하고 서식지 격리 둘 중에 하나인데 시간적 격리의 개념은 뭐였어요? 그렇지. 이거는 교배 시기였잖아. 교배 시기.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었던 게 이거였죠. 어떤 생물은 봄철에 교배 행위를 하는데 어떤 생물은 가을철에 교배 행위를 하더라. 그러면 서로 비슷한 생물이라도 교배 시기, 즉 봄철, 가을철 이런 식으로 시기가 다르면은 교배를 하지 않는다. 괜찮죠? 이건 교배 시기에 관련된 설명인 거야. 근데 이거 1번을 답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마 이런 것 같아. 메가당과 포도당에서 각각 자란 게 40세대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시간 오래됐으니까 이거 시간적 격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이건 교배 시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관련이 없고 뭐겠어요? 서식지 격리하니까 잠깐만 이거 먹기랑 관련돼 있는 건데 어떻게 서식지야? 그치. 통으로 나눠놨잖아. 서식지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당 먹이가 있는 서식지였고 포도당 먹이가 있는 서식지였던 거예요. 그냥 이게 오랫동안 지나면서 각각 살아간 거야. 괜찮죠? 그러면 얘는 답은 서식지 격리가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이거 어떻게 푼지 아시겠죠? 이것도 설명 엄청 길었고 문제 읽다가 아마 지쳤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문제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아마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20번까지, 물론 제가 나름대로 복원을 한다고 최대한 많은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금 현재 원하는 바는 답이 뭐냐. 그래서 그게 답이 뭔데,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다음 내년에 기출천재로 이제 또 새로운 강의가 시작될 때는 이 경기도 시험 문제가 이제 문제로 삽입이 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물론 이제 복원에서 조금 더 다른 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라고 이제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도저히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으면은 제 나름대로 조금, 뭐 창작이죠. 창작을 조금 해가지고는 집어 넣어가지고 완벽한 문제 형태로 만들어서 그때는 기출 천재로 올라갈 거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했던 거는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때 답은 이거였구나, 난 이걸 틀렸네, 이걸 맞췄네,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점, 그런 어떤 의도로 촬영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강의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2025년 4월 12일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마 경기 시험 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또 서울 시험이나 아직 지금 뭐 경북 시험도 좀 남았고, 그죠? 6월 시험, 다른 지역의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것도 토대로 경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방향을 잡는데도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아시겠죠? 물론 경기 시험이 뭐 다른 시험과 똑같다고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